랄라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통쾌한 복수국 사이다 사연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몇 년 전 전남편과 이혼을 하고 홀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아이 엄마입니다. 전남편과 갈라서며 혼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는데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아빠가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싶네요. 같이 살 때에도 그다지 가장 노릇을 잘 하던 사람은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때는 제 딸이 아빠 없이 자라게 할 수는 없다 싶어서 이혼 결심이 쉽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걸 보니 차라리 좀 더 일찍 갈라설 걸 그랬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의 이혼 스토리를 이야기해볼까 해요. 남편과 전 여타 커플들과 다름없이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였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3년간 연애를 했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남편 말을 믿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주영아, 사랑해. 내가 평생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나랑 결혼해줘.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정말로 평생 절 사랑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연애 때만 해도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정도로 저한테 지극정성이던 남자였거든요. 물론 저도 결혼만 하면 남자들이 바뀐다는 이야기 수도 없이 들어봤지만 제 남편은 절대로 그럴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주머니 사정에 싸구려 결혼 반지를 건네며 프로포즈하는 남편에게도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던 저였는데 그런 제 결혼 생활이 10년도 채 못 갈 줄은 몰랐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과 제 사이는 무척 좋았지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절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뭐 며느리 미워하는 게 시어머니들의 취미인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먼저 결혼한 형님은 무척 아끼시면서 막내 아들과 결혼한 저한텐 참 박하게 하셨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결혼하겠다고 결혼 허락 받으러 찾아갔을 때부터 절 보려고 시댁에 구경 온 것처럼 놀러와 있던 형님과 대놓고 차별을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처음 온 손님한테 조심스럽게 굴고 원래 있던 식구한테 편하게 하는 게 당연할 텐데도 되려 반대의 상황이었어요. 그래, 너 칼질은 좀 하니? 집에서 살림은 좀 배웠어? 부모님이 식당 하신다며 뭐 국밥 장사라 그랬나? 그럼 어깨너머로 음식은 좀 배웠을 거 아니야. 저희 부모님이 가게 하시는 건 맞는데 전 요리는 잘 못해요. 그래? 부모님 고생하시면서 장사하시는데 안 도와드리고 뭐 했니? 시집 오기 전에 신부 수업이라도 좀 잘 받고 오지. 결혼하면 살림하고 칼질하고 다 해야 할 텐데 넌 요리 못하는 게 자랑이니? 네. 저도 그동안은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바빠서요. 이제라도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 과일 좀 네가 깎아봐라. 못한다고 안 할 생각 말고 자꾸 해버릇해야지. 안 그러니? 처음엔 시어머니가 절 시험해보려고 그러시는 줄 알고 전 서툴기는 하지만 열심히 공들여 과일을 깎았습니다. 저도 집에서는 나름 곱게 자라서 일은 별로 안 해봤거든요. 그래도 얼추 살도 너무 깎아먹지 않고 예쁘게 잘 깎은 것 같아서 뿌듯했죠. 그런데 그렇게 제가 깎아둔 과일을 어머니는 곧바로 형님 입에 넣어주시더라고요. 고생한 저한테는 먹어보라 소리도 안 하시면서 말이죠. 아가, 이거 하나 먹어봐. 내가 아침부터 시장 가서 사온 과일이다. 요즘 사과가 제철이라고 하니 달 거야. 어때?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어머니도 좀 드세요. 난 괜찮아. 아유, 그래, 맛있으면 너 많이 먹어라. 예, 넌 사과만 깎지 말고 배도 좀 깎아봐. 근데 그런 시어머니보다 더 황당한 건 형님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 본 사이가 맞는 건지 제가 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절 면박을 주더라고요. 근데 동서가 말한 대로 동서는 요리에는 별 재주 없나 봐. 난 국밥집 딸이 시집 온다 그래서 엄청 기대했더니 이거 사과 깎은 거 봐. 울퉁불퉁 깎아내서 먹다가 입안이 헐겠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좋은 사과 사오셨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깎아서 어떡해? 동서는 사과 하나 제대로 못 깎는데 다른 요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결혼하면 동서 사이 될 거라고 하지만 아직 식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을 하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형님이 기고만장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이 꽤 있는 집 딸이었더라고요. 사업하시는 아버지와 교수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부잣집 외동딸로 부족한 것 없이 자랐다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교수시라 그런지 학벌도 좋고 집안도 빵빵하고 말 그대로 상류층 자제였던 거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그런 형님을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형님 손에 물이라도 묻을까 어찌나 전전긍긍 하시는지. 저더러 국밥집 딸이라며 과일이나 깎아보라 하시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대우였죠. 하지만 전 그러려니 했습니다. 전 이제 새로 들어온 식구이고 형님은 먼저 결혼했으니 시어머니와 더 가까울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아주버님이 결혼하실 때 형님 내에서 집을 해주셨다니 아마 그래서 더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저희는 연애하던 시절 이미 반반 결혼을 하기로 결정한 탓에 양가 집안에 손 벌릴 일은 없었거든요. 시댁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혼자 아들들을 키운 분이시라 남편은 오래전부터 부모님 도움 받지 않고 결혼하겠다고 말을 했었어요. 저희가 결혼 생각이 없던 연애 초반부터 저한테 줄곧 그런 얘기를 해왔기에 전 당연히 남편의 말에 따라주기로 했죠. 전 대학 졸업하기 전에 경험 삼아 인턴으로 들어갔던 회사에서 운이 좋게 일찍 취업이 된 케이스라 또래보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모은 돈이 꽤 있었어요. 남편도 어려서부터 홀어머니 고생시키기 싫어 그런지 알뜰살뜰 돈을 꽤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각자 모은 돈 1억 5천씩을 각출해서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이 지금처럼 집값이 널뛸 때가 아니라서 3억에 대출 조금 끼면 서울에서 괜찮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거든요. 신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혼부부 살기에는 괜찮은 18평대 아파트였죠. 난 자기가 알뜰해서 좋아. 보통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돈도 별로 못 모았던데 자기는 입고 다니는 것도 하고 다니는 것도 늘 검소하고 개념 있잖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집도 사고, 그치? 전 꾸미는 것도 잘 못하고 그런 쪽으로는 별 관심이 없어서 화장품이나 의류 쇼핑을 잘 안 하는 편이었어요. 그렇다고 술을 마신다거나 딱히 돈 들어가는 취미도 없었고요. 게다가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근검 절약을 몸에 익히며 키우신 탓에 남의 식당을 가더라도 휴지 한 잔까지 아껴 쓰는 버릇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버는 돈은 족족 모으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가 개념 있다며 좋아하곤 했습니다. 결혼해서도 알뜰살뜰 잘 살 것 같다며 저한테 돈 관리를 맡기겠다고도 했었죠. 제가 남편을 좋아했던 건 남편의 그런 모습 때문이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라며 허세 없이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늘 당당한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에 일이 일비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좋았어요. 돈 앞에서 구차해지지 않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면서도 그렇게 서로 맞춰가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될 거라 생각했죠. 결혼 전부터 시댁 식구들에게 쎄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어차피 결혼은 남편과 하는 거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내 편이라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평생 내 편일 것 같던 남편이 결혼을 하자마자 남의 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해도 최우선은 제가 될 거라고 말하던 남편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저를 바보처럼 세워둘 줄은 몰랐죠.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을 접하게 되며 전 생각지도 못할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형님이나 시어머니 성격이 쉽지는 않겠다 생각했지만 설마 그렇게 둘이 똘똘 뭉쳐서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힐 줄은 몰랐거든요. 무슨 중학생들을 왕따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자 둘이서 새로운 식구 배척하는 게 다 큰 어른들이 유치해도 너무 유치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형님이랑 시어머니가 뭉쳐있는 걸 보고도 둘이 잘 맞나 보다 생각했고 시어머니도 사람인데 같은 며느리라고 공평하게 대하실 거라 기대도 하지 않았고요. 아마 결혼 전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봤던 모습 때문에 저도 일찍이 기대를 접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형님은 저처럼 일을 안 하시니까 시간도 여유도 많고
전 남편이랑 맞벌이로 회사 생활하고 있으니 제가 시댁에 자주 갈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한 달에 몇 번 만나는데도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쁜 소리를 하니 듣는 저도 짜증이 나기는 하는 거죠. 근데 동서는 회사 다니는 사람 옷이 그게 뭐야? 돈이 없어서 그래? 맨날 입던 옷만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좀 짠해 보인다. 제 옷이 왜요? 옷이야 잘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다니면 그만이죠. 회사에서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던데요? 그럼 회사 동료들이 뭐 대놓고 뭐라고 하겠어? 난 가족이니까 이 정도 말해주는 거지. 나이 들수록 여자는 겉모습에 신경을 써야 돼.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사람을 뭘로 평가하겠어? 그 사람이 두른 거, 입은 거, 그런 거 보고 평가할 거 아니야. 근데 동서는 어디서 뭐 주워온 것 같은 옷 입고 시장 가방 들고 다니니까. 이제 우리도 한 집 식구 됐는데 동서랑 나랑 너무 비교되지 않겠어? 글쎄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남들한테는 별로 관심 없지 않나요? 저만 해도 형님이 뭐 입고 계시는지 그런 거 안 봐서요. 형님이야 그런 데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시겠지만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도 많아요. 각자 추구하는 게 다른 거죠. 너는 윗사람이 말하는데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니? 일러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들을 줄 알아야지. 큰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아무리 없이 산다고 해도 그런 거 펴내고 다닐 필요 있니? 너 그러고 다니면 네 남편이 욕먹어. 여자가 돼서 좀 꾸밀 줄도 알고 해야지. 맨날 그 꼴로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니? 너 그러다가 네 남편 바람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남자들은 다 여자하기 나름이야. 나중 가서 후회하지 말고 너도 좀 꾸미고 다녀. 동서, 명품백도 하나 없지? 아, 이제 나이도 있는데 하나 사. 뭐 하긴 그것도 뭐 돈이 있어야 하는 거지. 국밥집 딸이 무슨 여유가 있겠어? 그나저나 동서는 친정 부모님 건강하시길 빌어야겠다. 그래야 오래오래 일하시지. 안 그러면 동서랑 서방님이 친정 부모님 노후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너 혹시라도 그런 일 생기기만 해? 우리 아들이 처가부모 모신다고 고생하는 꼴 내가 못 보지? 너 괜히 나중에 네 남편 고생시킬 생각하지 말고 애 낳기 전까지 열심히 돈이나 모아. 애 낳고 나서도 일 그만둘 생각은 하지도 말고. 알겠어? 좀 꾸미고 다녀라. 명품 들고 다녀라. 그런 소리는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부모님 걱정을 왜 지들이 하는지. 남편 고생시킬 짓 하지 말라며 아주 난리들이더라고요. 언제 우리 부모님이 사위한테 얹혀 살겠다고 한 적도 없고 결혼하고서 사위한테 밥 한 번 얻어드신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매번 국밥집 얘기하며 둘이 낄낄거리는 걸 보니 아무래도 제가 국밥집 딸이라는 게 그 사람들한텐 엄청난 비웃음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도둑질해서 돈을 버시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시는 건데 남이사 국밥집을 하던 중국집을 하던 무슨 상관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다고 제가 그런 걸 일일이 대꾸하고 따져 묻기에는 그 일들이 너무 하찮고 유치하다 싶었어요. 세상에서 돈 가지고 갑질하는 게 제일 천박한 짓이고 남이 가진 걸로 비웃는 게 제일 경박한 짓이라고 하시던 저희 부모님의 가르침 때문인지 제가 그런 걸로 무시당한다고 발끈하는 게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고 말곤 했지만 남편까지 그 말에 동조하는 듯 가만히 있는다는 건 좀 속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제는 내가 검소하고 알뜰살뜰해서 좋다는 남편이 제가 부잣집 형님과 사사건건 비교당하고 무시당하는 일을 늘 구경만 하고 있었거든요. 난 시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거라고 해도 남편은 자기 집이니 저 대신 한 소리 해줘도 될 텐데 한 번도 제 편 드는 적 없고 오히려 제가 2대1로 당하는 동안 옆에서 남처럼 늘 지켜보고만 있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버님이 형님을 말릴 정도인데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그런다는 게 제일 실망스러웠어요. 돈 앞에서 다 평등하다고 괜히 기죽는 것 없이 당당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형수 집안이 잘 나간다고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건지 남편은 늘 자기가 먼저 설설 기는 모양이었죠. 어쩌면 전 형님 눈치 안 봐서 형님이 절 더 싫어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늘 형님과 비교당하던 제가 하필이면 형님과 엇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들의 성별을 무척 궁금해하셨어요. 저야 제 자식이니 아들이던 딸이던 아무 상관없었지만 저희 시어머니에게는 그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나 봅니다. 제가 임신 소식을 전하고 아이 성별을 알게 될 때까지 하루 걸러 전화하시면서 뱃속 아이의 성별을 궁금해하셨거든요. 몇 주 간격으로 먼저 임신한 형님이 아들을 가졌다는 소식에 어머니는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도 드디어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었죠. 그래, 병원 갔다 왔어? 애 성별이 뭐라디? 아들이라 그러지? 아들일 거야. 선생님은 아이가 엄마 닮았다더라고요. 뭐야? 아이, 그럼 딸이라는 소리 아니야? 아니, 너는 뭐 하나 내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없니? 그나마 아들 좀 품었다고 하며 잘해주려고 그랬더니 너는 네 폭을 그냥 네 발로 걷어차버리는구나. 어머, 동서 결국 딸이야? 그래도 첫 자식은 아들이 든든하지. 딸이 또 낳으면 되는 건데. 그래도 어머니, 제가 아들이잖아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야, 옛날 사람이고 당신이 아들만 둘 기르셨으니 아들 타령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형님은 저희 또래에다가 자기도 외동딸로 자랐으면서 제가 딸을 낳았다는 걸 비웃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전 제가 딸이라서 그런지 딸이던 아들이던 무슨 상관인가 싶은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동안에는 말로만 하시던 차별들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시더라고요. 며느리 둘이 나란히 임신을 했으니 축하라도 하자며 다 같이 시댁에 모였는데 그날 시어머니가 형님 선물만 챙기셨더라고요. 형님은 아들 가진 며느리고 전 딸 가진 며느리라는 핑계였죠. 아가, 네가 고생이 많다. 늘 든든한 우리 맏며느리 출산날까지 힘내다오. 아니, 네가 우리 집 장손 낳을 거 아니니. 우리 집안은 이제 너한테 달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요, 어머니. 저만 믿으세요. 제가 언제 어머니 실망시켜드린 적 있어요? 동서가 못하는 만큼 제가 다 할 테니까 어머니는 염려 놓으세요. 아유, 그러게. 며느리가 둘인데 하나는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다, 얘. 어머니, 근데 이거 뭐예요? 저희 선물이에요? 아, 그거 둘 다 네 거야. 하나는 애기 신발이고 하나는 베네 저고리야. 성별 알았으니까 파란색으로 골라왔지. 나중에 애 낳고 나면 입혀놔라. 어머니, 제 건 없어요? 저도 임신했는데요. 혼녀는 안 챙겨주세요? 뭐? 아니, 너 나한테 뭐 선물 맡겨놨냐? 아니, 딸 임신한 며느리가 뭐가 이쁘다고 선물을 해. 딸 가진 게 무슨 자랑이라고. 네가 열심히 딸 키워놔봐야 나중에 남의 집에 시집가면 끝인데 내가 남의 식구를 뭐하러 챙기냐? 선물 받고 싶으면 니네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 그러던가. 동서, 설마 질투하는 거야? 동서는 참 욕심도 많다. 나야 그동안 어머니한테 잘했으니까 이런 선물도 받고 하는 거지. 동서도 뭐 한 게 있다고 받기만 바래? 동서,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유, 난 쟤한테 뭐 염치도 안 바래. 지도 임신했다고 유세 부린다 이거지 뭐. 그래, 자, 네 선물 여기 있다. 그리고서는 저한테는 포장도 안 된 아기 양말 한 벌을 던져주시는데 딱 봐도 누가 신겼던 티가 나는 중고였습니다. 굳이 중고 양말을 던져준다는 건 누가 봐도 절 조롱하겠다는 의미이겠죠. 둘 다 저더러 염치가 없다며 낄낄거리는데 시어머니는 형님더러 맏며느리라며 끼고 두셨지만 정작 시댁일 있을 때마다 제일 고생했던 건 저였어요.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랐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형님한텐 설거지 한번 시키시는 일이 없으니 그 일은 전부 제 몫인 거죠. 명절 때마다 저 혼자 전 부치고 형님이 집어먹을 때마다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내가 선택해서 한 결혼이고 시집은 이상 며느리 도리는 해야겠다 싶었으니 군말 없이 해야겠죠. 형님이야 돈 많다고 시댁에 용돈 자주 챙겨드리니까 돈 안 드리는 전 그냥 몸으로 때워야지 싶기도 했습니다.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참아야지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그런데 이젠 딸 가졌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를 하니 저도 제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한텐 남편이 있고 이제는 곧 아이도 태어날 테니 전 남편만 믿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중간노를 잘하는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 그때까지 남편을 믿었거든요. 시간이 지나 예정일이 다가오게 되었고 저보다 먼저 임신한 형님이 보름 먼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예상하던 대로 아들을 낳았고 장손을 낳았다는 소식에 온 식구들이 형님 계신 병원으로 달려가서 축하를 해주었죠. 저도 형님은 미워도 할 건 해야지 싶어서 같은 산모로서 직접 가서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예정일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부쩍 배가 땡기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같이 가보지. 형수님 첫 출산인데 축하도 못해?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배가 너무 땡겨서 지금 도저히 걷지를 못하겠어. 그냥 당신 혼자 다녀와. 축하한다고 대신 전해주고. 아휴, 당신 진짜 속 좁다. 설마 엄마가 당신만 안 챙겼다고 지금 시위하는 거야?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당신은 내가 지금 아프다는 게 거짓말 같아? 아유, 그래, 알았어. 나 혼자 다녀올 테니까 집에서 혼자 푹 쉬고 있어라. 아유, 사람이 눈치껏 예쁜 짓도 하고 해야지. 저러니까 미움받지. 남편이 혼잣말처럼 읊조린 마지막 말이 신경 쓰였지만 그때는 저도 산모인 제가 중요했기에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은 없었어요. 그냥 전 예정일에 맞춰 아이를 무사히 잘 낳는 게 최우선이었죠. 물론 제가 형님을 축하하러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형님이 대놓고 욕을 하셨다는 말은 남편을 통해 잘 전해 들었네요. 하도 욕을 하기에 자기들은 올 건가 싶었더니 그래놓고 정작 제가 출산하던 날에는 그 집 식구들 아무도 연락도 없더라고요. 어차피 형님은 산후조리 해야 하니 당연히 못 올 거라 생각했지만 전 그래도 전화는 드렸는데 형님은 문자 한 통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형님 챙긴다고 저한텐 얼굴도 비추지 않으셨죠. 거기다 형님한테는 완도에서 미역 사다가 미역국까지 끓여주셨다는데 저더러는 국밥집 하는 엄마한테 얻어먹으라면서 미역 쪼가리 하나 보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러니 제가 먼저 그 집 식구들을 챙기고 싶을까요? 시어머니한테는 원래 기대가 없으니 섭섭하지도 않다 해도 근데 남편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날 집에 갔더니 남편이 집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날 몇 시에 집에 간다고 몇 번이고 말을 했는데 저를 직접 데리러 오지도 않고는 가보니 집에도 없는 거죠. 남편 대신 퇴원을 도와주신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집에 들어갔다가 남편 없는 걸 들키고 얼마나 민망했는지 전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김서방은 어디 갔니? 오늘 너 퇴원하는 거 몰라? 아, 그게 회사에 급하게 출장이 잡혔다 그러더라고. 아까 전화 왔었어. 출장 안 가겠다 그러는 거 내가 그냥 가라 그랬지. 이제 아기까지 있는데 회사 생활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래도 이런 날은 좀 같이 있어주면 좋은데. 그럼 너 혼자 있을 수 있겠어? 엄마가 같이 있어줄까? 아니야. 나 괜찮아. 엄마도 일하러 가야지. 나 그냥 아기랑 자고 있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친정 부모님께 거짓말까지 해야 했던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온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까먹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세세한 일들까지 기억하는 남편이 저의 퇴원 날짜를 잊었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하물며 제가 전날에도 얘기를 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도 남편의 수상쩍은 모습들은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임신 기간 중에는 저도 아이에게 신경 쓰느라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언젠가부터 자꾸 회사 핑계로 외근이네 야근이네 하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전에 없던 주말 출장까지 연달아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전 단번에 남편의 외도를 눈치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감이 느껴졌지만 그동안 실망한 일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그런지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는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전에는 내 남편이 바람을 피면 당장 뛰어내려 죽어야겠다 싶은 마음가짐이었다면 이젠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걸 예상하면서도 요것 봐라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켜야 할 아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전 그 이전부터 남편과의 헤어짐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 정이 완전히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조금씩 한계를 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캔디처럼 참고 참고 또 참던 제가 드디어 뚜껑이 열려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날은 주말을 맞아서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시댁에서 밥을 먹던 날이었어요. 매번 봐서 좋을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모이자고 하는지 모르겠고, 어차피 시어머니가 저랑 저희 딸을 반겨주시는 것도 아니니 그냥 남편 혼자 갔다 왔으면 싶었지만, 저도 그때까지는 최소한 며느리놀이 하겠다고 싫은 시댁을 꾸역꾸역 가곤 했습니다. 저야 시어머니 밉다 해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딸애는 할머니랑 잘 지냈으면 했거든요. 그것도 제 바람일 뿐이지 늘 저희 딸과 형님 아들을 차별하는 시어머니셨지만, 자꾸 보다 보면 정이 들고 저희 딸도 예뻐해 주시겠지 희망을 가지며 시댁을 찾곤 했습니다. 내 속 긁는 시어머니와 형님의 그 꼴 보고도 남의 편이나 드는 남편 때문에 시댁에서 먹는 밥은 별 맛도 없고 흥도 없지만 그 정도는 해야 저도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불편한 자리를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했죠. 그때까지도 제가 바람난 남편과 못된 시어머니를 견딘 건 전부 제 딸 때문이었어요. 내가 선택한 결혼이니 고통은 내가 감내한다 하더라도 아직 어린 제 딸에게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제 딸을 냅다 후려치니 제가 눈이 돌지 않겠어요? 저희 딸이 밥 먹는 속도가 느려서 다른 식구들 일어난 뒤에도 혼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씩씩대며 오더니 저희 딸아이 머리를 콱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쥐어박는 겁니다. 겨우 6살짜리 작은 애 머리통이 때릴 곳이 어디 있다고 말이에요. 하물며 제가 옆에 있는데도 제 딸아이를 때리시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순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죠. 아이도 놀랐는지 몇 초 뒤에야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울더라고요. 와 하는 울음소리에 정신이 퍼뜩 든 제가 제 딸을 또 때리려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밥 잘 먹고 있는 애를 왜 치세요? 저희 애가 무슨 짓을 했다고? 때릴만 하니까 때리지. 아니 내가 심심해서 그러겠냐? 할미가 손녀들 혼내는 것도 문제야? 너야말로 지금 심히 팔목 붙잡고 뭐 하는 짓이야? 이 손 안 놔? 제가 손 놓으면 저희 애 또 치시라고요? 그렇게 못 두죠. 아니 남의 자식을 왜 함부로 건들고 그러세요? 당신 어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당장 그 손 못 놔? 당신이야말로 우는 애 달래지도 않고 뭐 하고 있어? 애가 밥 먹다가 갑자기 얻어맞았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어? 당신은 애 아빠 아니야? 그 와중에 남편은 우는 애를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 편을 드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내 자식 후려친 건 보이지도 않는 건지 내 새끼 못 건들게 막고 있는 절 나무라는 거죠. 네가 애를 이따위로 키우니까 그렇지. 애를 얼마나 오냐오냐 길렀으면 어린 년이 벌써부터 나쁜 것만 배워서는 이런 짓을 하냐? 어? 어디서 어른 물건에 손을 대고 있어. 네가 그렇게 가르쳤지? 예,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없이 살아서 너더러 남의 물건 도둑질하라 가르치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애가 무슨 도둑질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애 머리를 후려친 걸로 모자라서 저희 딸애가 도둑질을 했다며 모함까지 하는 겁니다. 살다 내 자식이 도둑으로 몰릴 일은 상상도 해보지 못해서 그런지 그땐 억울한 건 둘째치고 황당하고 기가 막혔어요. 순간 시모가 치매에 걸려서 미쳤나 싶은 생각마저 드는 거죠. 제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도 시모는 끝까지 저희 딸이 뭘 가져갔다고 하는 겁니다. 예, 얼른 내놔. 혼내기 전에 얼른! 뭔데요? 대체 저희 딸이 뭘 가져갔다는 건데요? 아, 내 금목걸이! 내가 제일 아끼는 금목걸이가 없어졌는데 얘가 가져간 게 분명하다니까? 전에도 와서 내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더니 그걸 집어간 거지. 저희 애가 그걸 왜 가져가요? 어디 잘못 두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수도 있지. 왜 저희 애만 의심하세요? 이 집에 그런 짓 할 사람이 너랑 네 딸 말고 또 있냐? 큰애야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관심도 없을 거고 우리 장손이야 그런 엄마 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랐으니 나쁜 손버릇 있을 리도 없지. 그럼 너 아니면 네 딸 아니야. 근데 네가 들락거렸으면 내가 못 봤을 리가 없는데 그럼 저 조그만 것이 그랬을 거 아니냐. 하여간에 이래서 없이 살면 안 되는 건데
애미가 애를 그렇게 키웠으니 어린 게 벌써부터 남의 물건에 눈독이나 들이지.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제 딸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걸이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하물며 6살 아이는 언제 본 걸 기억할 것이며 기억을 한다고 한들 걔가 뭘 안다고 그걸 가져갔겠어요. 그 나이 때 여자애들이야 반짝거리면 다 좋아하니 잠깐 쳐다봤을 수는 있지만 설마 그게 돈 욕심이 나서 가져갈 리 있나요? 게다가 집 안에서 없어졌으면 어디 잘못 뒀을 수도 있고 집에 있던 식구 모두를 의심해야 맞는 거죠. 근데 시어머니는 저와 제 딸이 가난해서 그런 걸 탐내는 거라며 죄 없는 저희를 도둑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없이 산다고 사사건건 무시하고 형님이랑 비교를 해대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딸까지 가난뱅이 도둑 취급을 하고 있었네요. 그동안은 자격지심 있는 사람들이나 남이랑 비교하고 그러는 거라면서 그런 거 일일이 대꾸해서 뭐하나 싶어 참아왔지만 나한테 그러는 건 참아도 귀한 내 자식에게 그러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까지도 자기 딸을 의심하는지 아무 대꾸도 못하고 시모 얘기를 듣고 있는 걸 보니 나까지 참으면 정말 내 딸한테 할 짓이 아니다 싶었던 거죠. 결국 터질 대로 터진 전 그 자리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없이 산다고 다 도둑질하고 살아요? 그럼 부자들 탈세는 뭐하러 하고 있는 놈들이 더하다는 소리는 왜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면서 내 딸 매도하지 말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돈 가지고 유세 부리는 게 제일 더럽고 치사해서 여태 말도 안 하고 살았는데 나 그딴 금목걸이 잃어버렸다고 전전긍긍하는 당신이 무시할 만한 사람 아니거든? 당장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 줄 알고 하는 소리예요? 다들 돈이 얼마나 있어서 사람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이라면 나도 부족하지 않게 있거든? 이게 하다 미쳤나? 야, 네가 돈이 어딨어? 어디 뭐 남의 돈이라도 훔친 거야? 이거나 보고 얘기해요. 여기 내 계좌에 찍힌 돈. 동그라미 깃수가 몇 개인지 보이기나 해요? 저희 부모님이 고생하며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라 없이 사는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라고 가르치셔서 그동안 있는 티를 안 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딸까지 도둑으로 몰며 무시하는 걸 보니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싶었어요. 내가 그깟 돈이 없어서 숨죽이고 살았던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전 그 자리에서 은행 어플들을 켜서 통장 잔고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장 제가 자주 쓰는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만 해도 0이 8개 이상 찍혀 있는데 부모님이 제 앞으로 해주신 건물 수익이랑 주식 수익이 들어오는 통장은 또 따로 있었거든요. 다 해서 몇십억 되는 제 재산을 보게 된 시모는 믿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남편과 형님까지도 마찬가지였죠. 동서, 진짜 어디서 뭐 도둑질이라도 했어? 아니면 합성이라도 한 거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이게 대체 뭐야? 여보, 이거 진짜 당신 통장이야? 이 돈이 다 당신 돈이라고? 아니, 나한테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당신 무슨 재주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당신 설마 무슨 사기 같은 거에 엮인 거야? 그래? 이제 와서 나한테 관심 갖는 척 하지 마. 내가 돈이 얼마가 있던 뭐로 벌은 돈이던 내가 너한테 왜 말을 하니? 너는 그래서 나한테 말 안 하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녔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여자라니. 오해야. 됐어. 네 변명 듣고 싶어서 하는 소리도 아니니까. 지금 네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너는 나중에 보자. 어때요, 어머니? 이제 좀 아시겠어요? 제가 돈이 아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저희 부모님 국밥집 하시는 거 맞는데 그 국밥집이 규모가 좀 크거든요? 어머니도 아마 지나가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전국에 널리고 널린 그 체인점이 저희 부모님 소유거든요. 국밥 재벌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 국밥 장사한다고 무시하셨는데 함부로 무시당할 분들 아니거든요? 애미야, 지금 이 말들 다 진짜냐? 난 네가 그렇게 대단한 집 딸인 줄 정말 몰랐잖니. 그동안 왜 그걸 다 숨기고 있었어? 알았으면 내가 잘해줬을 텐데. 그게 내 돈 보고 잘해주는 거지. 나한테 잘해주는 거겠어요? 형님한테 하는 것만 봐도 뻔히 보이는데 저도 엎드려서 절 받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시댁에 돈 있는 거 밝혀서 뭐 하겠어요.
그랬다가는 괜히 내 돈이나 뜯기겠지. 결혼할 땐 그래도 남편 체면 생각해서 남편이랑 엇비슷하게 맞춰 살아주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어디 내 딸을 감히 도둑 취급을 해? 그 금목걸이가 몇 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그 금목걸이 100개, 아니 1000개라도 사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딴 걸 내 딸이 왜 건드려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째가 안방에 들어가는 것 같던데 남의 딸 머리 쥐어박는 걸 씌우면서 손주 주머니 뒤질 생각은 왜 못해요? 사실 제가 아까 시조카가 시모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봤었습니다. 저도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치사하게 남의 자식 매도하고 싶진 않지만 그 애가 손버릇이 별로 좋지는 않다 싶었어요. 있는 집이든 없는 집이든 애들이 없어서 도둑질을 하나요? 잘못 키워서 그런 거죠. 형님이 애를 얼마나 오냐오냐 키웠는지 지 눈에 보이는 건 죄다 지 거라고 우기는 애라서 저희 애 장난감 뺏어가고 제 가방에 들어있던 사탕까지 훔쳐먹는 걸 몇 번 봤었습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혼낼 필요가 뭐 있나 싶어서 그냥 두었는데 그런 애가 시모 목걸이를 챙겼을지는 누가 아나요? 저는 자기 엄마 뒤에 숨어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는 시조카를 잡아 끌어 그 아이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설마 우리 애가 가져갔다는 거야? 남의 애를 왜 건드려? 안 그래도 얘가 그동안 우리 딸 물건을 얼마나 건드렸는지 알아요? 형님도 그동안 뻔히 봤으면서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동안에는 그깟 것들 그냥 새 거 사주면 되지. 뭐하러 분란 만드나 싶어 그냥 두고 봤더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됐나 보네? 얘, 너 가만히 좀 있어봐. 이거 봐. 여기 있잖아요. 결국 시조카 주머니에서 금목걸이가 튀어나왔죠. 애가 버릇이 나쁘다 했더니 지 눈에 띄는 건 그냥 다 챙겨가는 모양이었어요. 지가 가져갔으면서 그동안 시치미 떼고 가만히 있더니 제가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자 애가 억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역시 애들은 나쁜 걸 먼저 배운다 그러더니 자기 엄마 평소 하는 대로 아주 좋은 걸 배웠네요. 엄마, 아니 그게 왜 여기 있어? 동혁아, 너 아니지? 아니 네가 한 거 아니잖아.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유 세상에 동혁아, 그걸 왜? 왜요? 귀한 집 아들은 도둑질 안 할까 싶었어요? 그럼 엄마가 수십억 들고 있는 저희 딸은 당연히 그럴 일 없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 딸 아닌 거 알겠죠? 확인했으면 당장 내 딸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그리고 형님은 대체 애를 어떻게 키운 거예요? 그동안에는 남의 사탕이나 훔쳐먹길래 바늘도둑인 줄 알았더니 벌써부터 금 보고 환장을 하네? 형님 돈도 없지 않다면서 애한테 금목걸이 좀 넉넉히 사주지 그랬어요. 그 정도는 뭐 껌값 아닌가? 뭐? 이게 미쳤네 진짜. 어디 손윗 사람한테 행패가. 우리 애가 이런 꼴 당하는 거 보면 우리 부모님이 가만히 계실 것 같아? 니네 부모님이 국법장사에서 돈을 뭐 얼마나 벌어제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정치권에 영향력이 있으셔. 너 같은 거 당장 고소해서 콩밥 먹일 수도 있다고. 아 그래요? 그럼 고소하시던가. 누구는 아는 사람 없는 줄 아나. 우리 부모님도 그쪽이 그렇게 무시할 만큼 힘 없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저희 부모님이 전화하셔도 도와주실 분들 많아요. 형님 부모님이 누구랑 골프 친다고요? 저희 부모님도 골프 치는 지인들 많으시거든요? 동서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남의 부모님은 왜 건드려? 먼저 건드린 건 형님이죠. 그러게 왜 사람을 건드려? 그리고 그런 게 이번뿐이야? 형님이 그동안 우리 부모님 국밥집 한다고 제대로 자식 교육에는 시켰겠냐면서 사람 무시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그동안 그런 소리 듣고도 내가 왜 참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칼질할 수 있는 사람은 칼을 함부로 안 휘두르거든. 근데 칼자루 쥐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칼이 무서워서 못 휘두를까? 그거 잘 생각하셔야죠. 있는 집 자식이라고 못 건드릴 거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 집은 장사치 집안이라 그런지 돈만 많지 명예욕은 별로 없어서요. 형님 아버님이 뭐 지역구 의원 출마할 거라고 하셨나? 어디 그거 생각도 못 해보게 해드릴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을 텐데 다시는 동네에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수도 있어요. 어머, 기 막혀.
어머니, 동서 좀 어떻게 해보세요. 둘째야, 네가 참아라. 큰애 제가 뭘 알겠니? 공부만 하느라 사회생활도 한번 못해 보냈는데 제가 뭘 알겠어. 저런 걸 우물안 개구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쟤는 지 자식을 잘못 키운 거지. 오냐오냐 키운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둘째야, 내가 그동안 널 몰라보고 실수를 많이 했구나. 내가 다 진심 아니었던 거 알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정이랑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마. 다정아, 미안해. 할미가 잘못했어. 할미가 때린 거 많이 아팠지? 할미가 호해줄게. 일로와. 싫어, 할머니 싫어. 할머니 미워. 어머니, 차라리 평소 하던 대로 하세요. 이제 와서 제 눈치 보시는 게 더 가증스러워요. 그동안 한 짓이 있는데 사과하면 뭐가 달라져요? 돈 앞에서 사람 취해진다더니 어머니도 진짜 심하시네요. 어차피 이제 와서 저한테 뜯어먹을 거 없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이 사람이랑 이혼하면 우리 앞으로 볼 사이도 아닌데 제가 어머니한테 사과받아서 뭐 하겠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혼을 왜 해? 성격 좋은 내가 많이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이 돈이 없어도 천박하지를 말아야지. 네 엄마나 너나 아주 천박해서 못 쓰겠어. 가진 것 없는 놈 성격이라도 좋은 줄 알고 데리고 살려고 했더니 뭣도 없는 놈이 감히 바람을 펴? 내가 그동안 증거 다 모아놓은 거 모르지? 지금 당장 소송해도 내가 이겨. 당신도 변호사 구하던가 어쩌던가 뭐 알아서 해. 아주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 끝을 내자. 그리고 당신 애인한테 상간녀 소송도 할 거니까 돈 마련해 놓으라고 하고. 알겠지? 그 전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진작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모아놨었고 남편이 그리 철두철미한 성격도 아니다 보니 제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일은 없었어요. 거기다가 시모에게 얻어맞은 아이의 진단서까지 끊어둔 덕분에 아이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가고 그동안 시댁에서 구박받으며 불안정했던 아이의 심리 상태를 이유로 남편은 아이의 면접 교섭권도 박탈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육권 도로 가져가겠다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그동안 자기 딸 구박당하는 거 뻔히 보고만 있던 놈이 이제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그런 놈에게 전 더더욱 제 딸을 보여줄 수 없었어요. 여보, 제발 다정이 좀 보여줘.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이렇게 자식이랑 생리별을 해? 내가 돈 없으면 염치라도 챙기라고 했지. 네가 그동안 아빠 노릇 뭘 했다고 이제 와서 난리야. 다정이가 너 보기 싫다는데 네가 왜 애를 봐? 그래도 다정이 내 애잖아. 당신이 다정이한테 말 좀 잘해봐. 다정이가 싫대.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이 다 싫다네. 애가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러겠어? 당신은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당신이 아이 걱정하면 해줄 일은 딱 한 가지야. 다시는 애 찾아오지 않는 거. 애한테 더 이상 스트레스 주지 말고 우리 찾아오지도 마. 하긴 이젠 찾아와도 볼 수도 없겠지만.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어디 가? 다정이랑 같이 해외 나갈 거야. 애가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는 게 싫어서 이혼 가정도 흠 안 되는 외국에서 아이 키우려고. 그리고 나도 하고 싶은 공부 더 하려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럼 나랑 다정이랑 영영 헤어지라고? 내가 당신한테 양육비 안 받겠다고 한 건 당신이 아빠 노릇 할 필요가 없어서야. 다정이 앞으로 내가 혼자서 알아서 잘 키울 거니까 당신이 관심 가질 필요 없어. 당신 뒤늦게 이러는 거 미련이고 고집이야. 애 생각하지도 않아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짓이야? 또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그 후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곳에서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아이가 낯선 환경에서 적응을 잘할까 싶었는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오히려 낯선 환경에도 금방 적응을 하더라고요. 저도 한국에서 들어오는 임대 수익만으로도 먹고 살 걱정은 없기에 당분간은 아이 곁에서 아이에게 온전히 신경 쓰며 지내려 하고 있어요. 매일 공원을 산책하고 미술관을 다니며 즐겁게 지내고 있죠. 미국은 오히려 돈만 쓰면 불편한 게 없어서 한국에서 지낼 때보다 더 편해요. 덕분에 저도 더 이상 걱정 없이 아이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 저희 딸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미국에서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련을 떠는 남편을 생각하면 개편이 나을 것 같네요. 그럼 저희 모녀가 앞으로도 잘 살기를 빌어주시기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셨나요?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전 내일도 더 화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